힘들었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당신의 마음이 조롱이 위로받는 이곳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처받은 어머니를 안아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았을까?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았네. 김순자는 욕실 거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는 희끗한 새치가 섞였고 눈가의 주름은 웃으려 할 때마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손목에는 평생 들고 나르며 생긴 굳은 살이, 어깨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남긴 무게가 보이지 않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마주보지 않았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피곤했지요? 그 말을 들어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집에서 돌아온 김순자는 창가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침부터 준비해온 도시락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밥은 먹었냐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함께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세상에 출판되지 않은 책과도 같았습니다. 조롱한 페이지마다 아이가 배부르길 바라며 굶었던 날들, 아이가 아플 때 밤을 지새운 순간들, 손주들을 위해 조심스레 모아온 동전 하나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고 있니?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더 애로워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픈 건 부족함이 아니라 잊혀지는 감정입니다. 젊은 시절 그녀도 꿈이 있었습니다. 한복 가게를 열거나 아늑한 전통찻집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꿈. 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 모든 꿈은 나중에라는 서랍 속에 접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지금 당장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비가 필요했고, 손자는 돌봐야 했고, 며느리는 도움을 요청했고, 딸은 은행 서류를 대신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말을 들으며도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엄마, 이런 것도 못해요? 엄마는 방식이 너무 옛날이에요. 지금은 달라요. 나 피곤해요. 엄마는 좀 가만히 계세요. 그녀는 다 들었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내가 나이가 드니 이해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해만 하면 그럼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누굴까?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걸 감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걸 줄 수 있어도 어머니가 바라는 건 은혜의 갚음이 아니라 단지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시선입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날 바쁜 세상 속에서 많은 자식들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부모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꿈이 있고 지켜야 할 자존감이 있으며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여린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김순자는 압니다.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그저 너무 오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잊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어머니가 말이 없어졌다면 그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자리를 내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이제서야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는 작은 용기일 수 있습니다. 성과와 효율만을 따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남을 위해 살았을까? 이 질문은 김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참아내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의 존재를 잊은 채 청춘을 달려가는 모든 자식들에게 전하는 질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어머니는 누가 안아줄까요? 차가운 밥 한 끼, 다쳐버린 마음. 김순자는 덜그럭거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한 손에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오후 내내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시원한 미역국, 부드럽게 찐 계란, 그리고 직접 만든 잘게 썬 반찬들. 오랜만에 딸과 얼굴을 마주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이번엔 미리 연락 안 하고 깜짝 방문해볼까? 아마 딸이 기뻐하겠지. 김순자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을 정성스레 퍼서 상을 차렸다. 시계는 오후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금만 있으면 오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계 바늘은 7시를 지나 7시 30분을 향해 천천히 흘러갔다. 창밖을 내다봐도 휴대폰을 확인해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음식은 점점 식어갔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마음이 먼저 식고 있었다. 밤 8시 가까이 돼서야 문이 열렸다. 지친 얼굴의 지원, 그녀의 딸이 들어왔다. 지그시 식탁을 바라보더니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엄마, 언제 왔어? 누가 이런 거 해달래요? 엄마 음식 질렸다고 했잖아요. 김순자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췄다. 그 말에는 분노도 짜증도 없었다. 하지만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고함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무표정한 말투, 그래서 더 깊은 상처가 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식어버린 계란찜을 가만히 바라봤다. 지원은 다시 덧붙였다. 나 피곤해요. 그리고 문을 쾅 하고 닫았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마음까지도 함께 닫아버린 듯한 소리였다. 그 순간 김순자는 말하고 싶었다. 이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니?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꾹 삼켰다. 그녀는 알았다. 그 말을 꺼내면 돌아올 대답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또 시작이네. 엄마는 애 맨날 감정적으로 그래? 됐어, 안 먹을게. 어머니에게 가장 아픈 순간은 거절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다. 정성껏 만든 음식, 마음을 담은 행동이 무심함과 침묵으로 돌아올 때, 그 차가움은 말보다 더 날카롭다. 애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차갑게 반응할까? 부모가 조심스레 말을 꺼낼 때, 애 자식들은 방어적으로 받아칠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방어기제라고 부른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한다. 나도 이유가 있어. 나 지금 바빠. 그게 내 잘못이야.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자식은 더 쉽게 말하고 더 쉽게 상처를 준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을 지키는 일이다. 어릴 땐 부모가 전부였던 아이. 하지만 자라며 그들의 희생은 일상이 되고 고마움은 당연함으로 바뀐다.
바쁜 삶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점점 배경이 된다. 사랑은 남아 있어도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조용해지는 쪽은 늘 참아왔던 부모다. 김순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저 간절한 바람 하나였다.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 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지원이를 멈춰 세우기에 충분했다. 지원아,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하니? 딸은 멈춰서서 되물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친구한테 너 요리 진짜 지겹다. 누가 이거 하라고 했냐, 이런 말 해본 적 있어? 아마 친구 기분 나쁠까 봐 조심했겠지? 그런데 얘 엄마한텐 그렇게 쉽게 말하니?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후 방문이 열렸다. 지원은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나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딸의 미안한 눈빛으로. 그날 밤, 김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전등은 꺼져 있었고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 위에 음식을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분명히 깨달았다. 사랑이란 조용히 참고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다쳤을 때 용기 내어 말하는 것도 사랑이구나. 단 한마디 질문이었다. 책망도 아니고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스스로 마음속 거울을 들여다보게 했다. 그저 내 아이가 따뜻하게 밥 한 끼 먹길 바랐을 뿐이에요. 잘못한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다만 제 진심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게 슬펐어.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기다리고 돌아온 건 무심한 눈빛뿐이었을 때. 그렇다면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 다른 사람한텐 안 하잖니? 애 엄마한텐 그렇게 해? 단 한마디지만 그 말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무심한 마음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 못 낸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날. 그날 아침, 김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맑은 물로 연한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다. 오래된 휴대폰을 천천히 켜니 어젯밤 11시에 도착한 딸의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내일 이것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하루 종일 회의라 시간이 안 돼요. 그냥 이 서류만 은행에 내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정말 간단해요. 첨부된 사진은 개인대출 상환 유예 신청서, 임시 보관용이라는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늘 아침 지원은 모든 서류가 담긴 봉투와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그리고 포스트잇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4번 창구에 내고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주 쉬워. 순자는 그 메모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은행에 혼자 가본 게 얼마만일까? 자신 명의의 카드도 없었다. 보험료, 전화요금, 이체, 다 딸이 해줬다. 자신은 현금을 건네고
고개를 끄덕이는 락할만 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딸이 부탁했고 무엇보다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김순자는 평범한 코트를 입고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길을 나섰다.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살을 스쳤다. 서울의 아침 도로는 한산했지만 자동차 경적 소리와 은행의 전광판이 그녀를 조금 이축시켰다. 은행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손에 든 봉투를 꼭 쥔 채 불안한 눈빛으로 숫자를 기다렸다. 번호가 불리자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이 서류 제출하러 왔어. 딸아이가 부탁해서. 창구의 젊은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더니 말했다. 이건 상한 유예 신청서인데요. 직접 본인 확인 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처리가 어려워. 순자는 당황했다. 그냥 도장 찍어서 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어.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설명했다. 예전엔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어. 본인 확인과 시스템 내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서류는 고스란히 순자의 손으로 돌아왔다. 김순자는 봉투를 그대로 안은 채 은행 문을 나섰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못했다는 사실만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날 서울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그녀의 가슴은 서류보다 더 무겁게 접혀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원이었다. 엄마, 처리됐어.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가 갔는데? 직원이 본인이 직접 와야 된대. 엄마는 못했어. 미안해. 잠시 정적. 그리고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뭐라고? 그런 것도 못하세요? 엄마한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냥 서류 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걸도 못해요? 숨을 거칠게 내쉰 딸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안 되면 엄마는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부탁할수록 스트레스만 더 쌓여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서가 아니었다. 그저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다. 분노가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그랬구나. 내 딸 눈엔 이젠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그날 오후 김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부엌, 익숙한 의자. 그녀는 조용히 외투를 벗고 스카프를 풀었다. 딸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이런 것도 못하시면 그냥 도와주지 마세요. 찬장 속 찻잎통을 열고 물 주전자를 올렸다. 컵을 들던 손이 살짝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그 말들이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혹시 난 정말 이제 아이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그 감정은 날카로운 상처처럼 아프기보단 서서히 스며드는 냉기 같았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찬바람처럼 햇살이 비춰도 방 안은 싸늘했다. 그날 밤 김순자는 등을 벽으로 돌린 채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틈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문득 어릴 적 지원이 란피를 처음 쥐고 삐뚤빼뚤 글씨를 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우와, 우리 딸 잘한다. 엄만 이렇게 못하겠는걸? 그리고 이제
단 한 장의 서류 앞에서 딸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도 못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같은 못하겠는 걸 이라는 표현. 하지만 서로 다른 시점, 그리고 전혀 다른 마음. 이제 딸은 잊은 것 같았다. 엄마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거실에 앉은 엄마와 마주했다. 공기는 무거웠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김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원아, 엄마가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챙기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 시간 많아서가 아니야. 잘나서도 아니고 단지 널 돕고 싶어서였어.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모를 수도 있어. 그럴 땐 가르쳐 줄 수 있잖니. 그런데 엄마가 몰랐을 뿐인데 넌 엄마를 무능하다고 했어? 그건 정말 속상했어. 모른다는 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야. 아직 배운 적이 없다는 뜻일 뿐이야.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예민했어. 엄마가 도와주고 싶었던 거 알아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꾸짖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도 엄마가 필요하다면 엄마를 엄마로 대해줘. 종이 한 장 때문에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 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역할 박탈이라 부른다. 자신이 오랫동안 맡아온 역할, 엄마, 조력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순간 필요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외롭고 공허해진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라는 자문이다. 칭찬받고 싶지도 않아요. 고맙다는 말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기술에 서툴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오늘 엄마가 파일 다운로드를 못하고 서류를 잘못 내고 계정을 못 만들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처음으로 숟가락을 쥐어준 사람은 누구랬나요? 처음 글씨를 가르쳐 준 사람은요? 당신이 잘하도록 세탁기, 죽 끓이는 법, 세상 살아가는 법까지 배운 그 사람은 누구랬나요? 엄마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건 그저 처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다는 건 감정이 없는 도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날 김순자는 더 똑똑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 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작은 사과 한마디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엄마를 잊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000와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빚. 늦은 오후, 김순자의 작은 집에는 노란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함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저축통장, 보험계약서, 예전의 지출 영수증들, 모두 낡은 비닐에 곱게 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전부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 현우였다. 엄마, 나 이번에 작은 카페 하나 열어보려고 해. 좋은 자리를 찾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 한 $5,000 정도만 도와줄 수 있어? 김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5,000는 그녀에게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다. 그건 혹시라도 아플 때를 대비한 비상금. 그녀의 마지막 노후 자금.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미래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아직 저축한 돈 있잖아. 그거 그냥 두고 뭐하게? 결국 나 주려고 모은 거잖아. 안 그래?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 마른 소리 높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마치 그녀의 인생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말이었다. 그 돈 결국 나 주려고 모은 거잖아. 그렇다면 새벽 3시에 도매시장으로 나가. 눈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다니며 허리와 관절이 아파도 참아가며 벌어들인 그 세월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던 걸까? 김순자는 아들 현우가 대학에 붙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울었다. 기뻐서 울었고 걱정돼서도 울었다. 등록금, 책값, 자취방 보증금 모두 그녀의 손에서 나간 돈이었다. 그녀는 저축한 통장을 조용히 꺼내 한마디 말 없이 아들에게 건넸다. 결혼할 때 집 전세금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결혼 반지와 금을 팔았다. 첫 직장을 구한 아들에게 중고차를 사주기 위해 15년간 부은 생명보험을 깼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 없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엄마가 뭔가를 바라본다고 오해할까 봐. 하지만 이제 현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김순자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달았다. 내 아들은 이제 엄마는 당연히 줘야 하는 존재라고 여기는구나. 그녀는 창가의 나무 의자에 앉아 저축통장을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현우에게 화가 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5,000 때문이 아니었다.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날 저녁 현우는 어머니 집에 들렀다.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 돈을 부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했다. 김순자는 조용히 차를 내어주고 천천히 물었다. 현우야, 지금 엄마한테 돈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니?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많이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있잖아. 엄마는 뭐 쓰실 일도 없잖아. 여행도 안 가시고 옷도 안 사시고 그냥 가지고만 계시지. 결국 나 주려고 모은 거 아니었어? 그 말은 가득 찬 컵의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았다. 김순자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눈빛은 화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 조용히 주기만 했던 엄마가 마침내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엄마는 이제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어.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이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현우야, 내가 대학에 붙었을 때 엄마는 눈물이 났어. 기뻐서, 그리고 걱정돼서. 엄마는 새벽장에 나가고 밤에 일하고 학비를 모았어. 내가 결혼할 때는 모은 돈을 다 내놨고 옛날 금반지도 팔았어. 차가 필요하다 했을 땐 15년 넘게 넣은 보험도 해지했지. 엄마는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 없었어. 잊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담 느끼지 않게 하려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김순자는 말을 이었다. 너는 이제 어른이야.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꿈도 있지. 엄마는 그게 너무 기쁘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내가 만들어야 해. 엄마는 언제까지나 내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어. 나는 너의 인생을 보조해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태어난 엄마야. 현우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 표정은 멍해졌다. 마치 처음으로 알게 된 듯했다. 엄마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돌아간 뒤
김순자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찻잔을 씻었다. 손길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마음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한 선택은 옳았다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사랑이 경계를 잃으면 결국 짐이 된다는 걸 이제야 배운 것뿐이다. $5,000,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자신만의 몫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인정의 표현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현상을 절대 권리의식이라 부른다. 상대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상태. 그리고 부모가 한 번도 경계를 그어주지 않으면 자녀는 주는 것을 임으로 받아들인다. 내 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은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온 제가 잘못이었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엄마이거나 아빠라면, 그리고 자신이 감정의 ATM이나 재정 창고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끝없이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도 삶을 살아낸 사람이고, 이제는 당신의 평온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몇 주 후, 현우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다른 투자자를 찾았어.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해볼게요. 엄마가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알겠어. 김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아들이 돈이 필요 없게 돼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엄마를 가장 쉬운 선택지로 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가 용기 내어 말했을 때부터 여기까지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야. 그리고 그 순간, 김순자가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유일한 빚이 갚아졌다. 사랑, 희생, 그리고 마침내 놓아줄 수 있는 권리. 나는 한때 누군가의 기댈 곳이었고, 은행이었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으로 살기로 했다.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엄마로. 자녀 집에서 무급 가사도우미가 된 어머니. 그날 아침, 김순자는 일찍부터 짐을 챙겼다. 손수 지은 도시락 한 봉지, 예손주를 위한 부드러운 빵과 우유, 깨끗이 개어둔 아기 옷 몇 벌. 오늘 하루 2살 된 지원의 아들을 봐주기로 한 날이었다. 딸은 갑작스레 일이 생겼고 사이는 출장 중이었다. 엄마, 하루만 부탁해요.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같이 놀아주면 돼요. 별로 힘들진 않을 거예요. 어젯밤 지원이 전화로 말했다. 김순자는 미소 지었다. 손주를 보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따뜻했다. 그렇게 그녀는 버스를 2번 갈아타며 2시간 가까이 걸려 딸 부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에 도착하니 지원은 해야 할 일과 냉장고 음식 리스트를 메모지에 써놓았다. 현미죽, 아몬드 우유, 잘라둔 과일은 냉장고에 있어. 수면 시간 잘 맞추고 오후에 너무 오래 재우지 마세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바쁜 걸 알기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기저귀를 갈고 블록 놀이를 하고 동화를 읽어주며 분유를 타느라 분주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김순자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함께한 오전이었다. 점심 무렵 아이는 배가 고파 울음을 터뜨렸다. 냉장고에 있는 죽은 차가웠고 최신형 전자레인지는 익숙하지 않았다. 아이는 몸을 비틀며 울기 시작했고 김순자는 당황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부드러운 수제죽을 꺼내 작은 보조 주방에서 데워 아이에게 먹였다. 아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녀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김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리고 배는 고팠지만 아이가 편히 잔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다. 하지만 뚜껑을 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지금보다 일찍 귀가한 지원은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미소 짓지도 않고 식탁 위에 빈 그릇을 보며 말했다. 엄마, 얘 이런 걸 먹이셨어? 김순자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아이가 너무 울어서 엄마가 전자레인지 쓰는 법을 몰라서 그냥 엄마가 해온 걸 데워줬어. 지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좀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냉장고에 다 준비해 놨잖아요. 요즘 애들은 정해진 식단대로 먹어야 해요. 엄마가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알레르기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 말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마치 김순자의 진심을 모른 채 내려진 차가운 판결문 같았다. 엄마, 좀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그 말에 김순자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졌다. 아직 한 입도 먹지 못했는데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김순자는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아이가 잠든 후에야 겨우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렇게 느꼈다.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다 쏟았는데 단지 죽 한 그릇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무시당한 기분. 김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 조롱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한 게 다 틀린 거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해봐. 그 말은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다. 지원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하지만 김순자는 말을 막았다. 그녀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집의 무급 가사도미가 아니야. 나는 얘 할머니야. 도와주러 온 거지 평가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순자는 아침에 싸왔던 도시락을 드디어 열 수 있었다. 작은 주방 한켠에서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다만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단 한 번의 실수가 곧 귀찮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 수 있구나. 심리학 개념, 가족 내 가치의 박탈. 심리학에는 별표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이름도 없고 보상도 없지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의 일들을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이든 부모, 특히 어머니가 이런 역할을 당연하게 맡는다.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감정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부터 부모의 도움은 감사가 아닌 예무로 변하고 존재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한때는 자식 돕는 게 기쁨이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만 받는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다음 날 지원은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김순자는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내가 바쁜 거 이해해. 화난 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도운 건 사랑해서야.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돌아오는 게 비난뿐이라면 그 누구도 계속 도와줄 순 없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보내는 조롱하지만 깊은 경고다.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 익숙해졌을 때 그 사람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들어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해. 그날 이후
김순자는 더 이상 아이를 봐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정말 필요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그때 내가 다시 갈게. 그것은 분노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선택이었다. 여전히 그녀는 집에서 죽을 끓이고 도시락을 싼다. 하지만 이번엔 뜨거울 때 먹는다. 더 이상 희생 때문에 식은 도시락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아침 햇살 속에서 김순자의 얼굴엔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머물러 있었다. 나는 여전히 딸을, 손주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이 이야기 속 어머니는 화를 내지도, 소리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식은 도시락을 바라보는 눈, 등을 돌린 자녀와 손주를 보는 눈, 차가운 말에 찔린 듯한 눈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하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걸까? 그 한계는 언제부터 무시당해 온 걸까? 지금부터 그 상처 뒤에 조롱이 작동하고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어머니가 부드럽게 한마디 건넬 때 자녀들은 종종 이렇게 반응한다. 저도 피곤해요. 엄마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세요. 또 시작이네. 엄마는 항상 감정적이야.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본능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별표 도덕적 방어 기제, 모럴 디펜스 메커니즘, 별표라고 부른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마치 자아가 위압받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인정하기보다는 먼저 반격하거나 방어하려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 내가 다 틀린 건 아니야. 사정이 있었어. 라는 식으로. 가족 사이에서는 이 반응이 더 심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기 때문이다. 가족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더욱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묵묵히 참는 어머니일수록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 쉽다. 아들이 말한다. 엄마 돈은 결국 저 주려고 모은 거잖아요? 이 말은 아주 위험한 사고를 드러낸다. 바로 당연한 권리라는 심리적 오류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선의를 베풀고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예전에 학비도 줬고 차도 사줬고 결혼 비용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 순간부터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 일방적 의무가 된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선의는 지혜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멈출 줄 모르면 그 사랑은 이용당하고 심지어 멸시당하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조롱이 말한다. 여기까지만 도와줄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녀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다. 무한한 주고받음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는 자식이 진정한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랐을 뿐이다. 연령차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가치가 낮게 여겨질 때 엄마, 이거도 몰라요? 진짜 옛날 사람이네. 처음 들을 땐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것은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이 된다. 에이지즘, 즉 연령차별은 나이 든 사람을 느리고 무능하며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 기술, 최신 정보를 중시하지만 노년은 삶의 경험, 느린 호흡,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서도 별표 어차피 못할 거야 별표라고 미리 단정하는 순간 그들은 부모를 삶의 주체에서 조롱이 제외시키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은 매우 깊은 상처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어머니가 단지 무료 보육자, 무급 가사도우미로만 인식될 때, 그녀의 존재로서의 가치 듣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무시되고 만다. 존중 없는 사랑의 위험성.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결국 강요가 된다. 가족 안에서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존중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침묵 속 복종이 된다. 어머니가 사랑받는 조건이 실수하지 않을 때, 잘 도와줄 때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다. 이 이야기 속 어머니는 감정의 노예 라칼에서 조롱이 걸어 나왔다.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자식과 손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 자신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존엄에 대한 각성이다. 보이지 않는 상처, 가족 안의 그림자가 되어갈 때, 가장 큰 상처는 채찍이 아니라 무시에서 시작된다. 충고는 잔소리로, 노력이 시대착오로, 선의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상처는 피는 나지 않지만 쉽게 아물지도 않는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말을 멈췄다. 간섭을 멈췄고 도와주는 것도 멈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족들은 비로소 알게 된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 자신을 잃을 만큼 주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경계 설정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는 여기에 있을게. 하지만 내가 부담이 되는 존재라면 나는 물러날게. 그것은 이협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가장 섬세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통해서만 감사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회복, 엄마라는 역할을 넘어 나 자신을 찾기. 많은 중년 여성들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낍니다. 한때는 엄마, 아내, 돌봄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이는 커가고 남편은 노쇠해지고 자신의 역할은 점점 흐려져 갑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 이것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속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배우기, 컴퓨터, 그림, 악기 등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중년 모임, 건강 동호회 등 예전에 미뤘던 것들 해보기, 책 읽기, 여행, 일기 쓰기 등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녀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입니다. 예전엔 너를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볼 거야. 그래야 너도 너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사랑하되 너무 버티지 마세요. 도와주되 나 자신을 잊지 마세요. 조용히 참지 마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는 내 말에 상처받았어. 엄마는 도와주고 싶지만 엄마도 감정이 있어. 사랑받기 위해 모든 걸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도 당신 자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곤할 때, 감정이 상했을 때,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표현입니다. 자녀에게 드리는 조언,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돈이 아니라 존중과 관심입니다. 부모님이 실수했을 때 혼내지 말고 알려주세요. 한때 그분들이 걸음마를 가르쳐 줬듯 이젠 스마트폰 하나도 친절히 가르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고마워 한마디, 따뜻한 포옹, 혹은 단순히 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어?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변할 때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림을 배우고 요가를 시작하고 춤을 배우러 나갈지도 몰라요. 그럴 땐 웃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그들은 지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삶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부모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조언도 하지 않으며 조롱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다면 당신은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감사합니다를 전할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사랑은 저절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인정, 존중의 시선, 그리고 적절한 사과와 조건 없는 포옹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녀입니다. 엄마가 아플 때 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떠난 후에 험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한마디면 됩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곁에 있고 싶어.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순간, 사랑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칸트. 존중 없는 사랑은 결국 강요가 된다. 루소. 선의는 지혜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세네카. 세 명의 철학자, 세 문장. 이것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나침반이며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조롱한 위로입니다. 엄마는 단지 당신을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안아 드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은 엄마를 안아드렸나요? 그날 아침 김순자 여사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했고 눈가의 주름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며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누구였지? 라고 잊고 지내던 표정이 아니라 조롱하지만 단단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남을 위해 살다 나를 잃은 꿈에서 벗어난 듯한 평온함.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고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 자신을 지워가며 살 수는 없어. 많은 어머니들은 희생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참는 것이 사랑. 자신을 잊는 것이 가족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조건 없음이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늘 도와야 해. 엄마니까 맞는 방식으로 해야 해. 아니에요.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존엄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 조각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을 세우는 부모는 자녀를 밀어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엄마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울게. 하지만 당연한 건 아니야.
엄마도 감정이 있어. 무시당하는 자리에선 조롱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경계가 생길 때 자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늘 한쪽만 숙여선 사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가 존중받는 사람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과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산책을 하고 서점에 들러 손주에게 줄 동화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화나지 않았지만 이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갈게. 조롱하고 부드러운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온 가족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늘 엄마가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그 아들은 처음으로 아이를 위해 스스로 식단을 짜고 엄마에게 오늘은 괜찮으셨어 라고 전화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쓸모없다고 말했던 딸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셨어?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작은 변화. 그러나 그 변화는 가족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부모였나요? 말없이 밥을 챙겨주고 돌아섰던 적이 있나요? 도와주고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는 말을 들었나요? 종이 한 장 들고 서성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결국 혼자 울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거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름을 보려는 게 아니라 수많은 풍파를 지나면서도 아직 사랑을 말할 줄 아는 그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나는 여전히 나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엄마가 되는 건, 아빠가 되는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해주세요. 그러모.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부모가 되고 싶어. 존엄은 가족 안에서 사랑이 강요로 변하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돌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람입니다. 안아줘야 할, 소중히 여겨야 할, 그리고 온전히 존재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공감받지 못했을 뿐입니다.